자, 반갑습니다. 이제 쌤님은 여기서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고1, 2 학생들을 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쌤님이고, 쌤님은 이제 학생들 가르친 지는 한 20년 정도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 18년 정도는 거의 대치동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20년 가까이 대치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동탄 여기를 좀 살려보자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치게 된 선생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국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사실 우리가 다른 과목하고 공부하는 과목과는 좀 많이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 국어쌤도 좋은 쌤 구하기도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학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비문학이라고 하든지 문법이라고 하든지 모든 분야가 다 접근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도 이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국어에서 성적을 높이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국어도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어쨌든 이런 면은 비슷해요. 한 문제라도 누가 더 풀고 누가 1분이라도 더 자리에 앉아 있었는가. 이것이 이제 결국은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이고 중학교 때는 가장 달라지는 점이 이제 단기간의 공부로서 이제 시험 대비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유념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근데 진짜로 우리 친구도 중학교 과정을 겪어봐서 알겠지만 그렇죠? 중학교 때는 솔직히 시험 일주일도 아니야. 아마 2, 3일 전부터 대충 준비해가지고 하더라도 80점, 90점대 다 나오고 이래버리는 상황이니까 솔직히 특히나 이 동탄 지역에서 선생님이 재작년 12월부터 수업을 했었는데 딱 이 동탄 지역을 지켜봤더니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중학교 때 난이도랑 고등학교 때 난이도랑 너무 갭 차이가 큰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중학교 때 식의 그런 티를 버리지 못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모두가 이제 내가 시험에 나오는 거고 실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그날 했던 거 복습하고 이제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바로 비상강 교과서, 그렇죠? 실제 이제 병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강 교과서를 이번에 선택을 했어요. 그죠? 자, 이번에 이제 학교 교과서가 완전히 다 바뀐 건 알죠? 그리고 내신도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예전에 오히려 9등급제일 때는 솔직히 말하면 한 3등급까지 괜찮았어. 알겠지? 그런데 이제 5등급제가 되면서 이제 1등급이 10%가 되고 1등급을 받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졌지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1등급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이제 돼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육각형 학생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내신을 무조건 정시든 수시든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신 잘 봐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학종이나 이런 것들 다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수능도 어떻게 보면 수능 난이도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이제는 학생들의 변별력을 완벽하게 좀 어떻게 컨트롤해주는 그런 요소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일종의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커트라인으로 잡는 일종의 통과 의례식으로 잡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측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 수능도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봐줘야 되고 알겠죠? 거기다가 사실 아마 이제 그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아마 대학별 본고사라고 해야 되겠죠. 원래 이제 논술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었는데 본고사식으로 약간 비슷하게 이제 부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 학교별로 일단 최소한 학교 내신 이 정도, 수능 이 정도, 그 다음에 학종 이 정도 해가지고 학생들을 뽑은 다음에 자기 학교에서 자체 시험도 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도 빠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전문가들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부터는 딱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백석의 이제 이 수라라고 하는 저 작품. 자, 우리가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 자, 선생님이 항상 자,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작가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 한번 풀어봤다고 했는데 모의고사 문제 보면 좀 특징이 문학 작품은 항상 마지막에 작가랑 작품 제목이 실리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저작권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힌트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딱 고정되어 있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시풍을 자랑하는 작가들은 그런 걸 알아두고 우리가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은 이런 시를 많이 썼는데 하고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은 바로 일제강점기 가족 공동체 해체 현상에 대한 그러한 시를 자주 쓴 시인이 바로 이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석의 시는 우리가 조금만 보게 돼도 그 속에는 항상 가족들과 헤어져 사는 인물들의 모습들이 항상 등장해요. 그게 화자 자신일 수도 있고 반면에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워낙 많이 보여주니까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시대의 백석과 또 가장 유사한 작품을 쓴 사람이 바로 이용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이용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일제강점기 때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심지어 그 사람은 러시아까지 이제 유학 생활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표 작품 중에 보면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는 이런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라지오 항구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항구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시들도 함께 나오니까 그런 유사한 계열의 작품들도 함께 봐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결국 우리가 심화라고 하는 것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교에서 전혀 생판 모르는 그런 작품들 갖고 와서 학생들에게 묻는다고 했을 때 그래도 그걸 아무 뜬금없이 다른 작품을 가져오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뭐 주제라든지 여러 표현법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항상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져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작품의 심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다 합시다. 자, 수라라고 하는 것은, 자, 사실 요거는 불교 용어입니다. 알겠죠? 얘는 불교 용어를 나타내요. 그래서 불교 용어에서 수라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수라 이런 신이 있거든요. 불을 다스리는 신이고 파괴신입니다. 그래서 약간 악귀, 귀신 이런 걸 나타내고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태 이런 걸 나타내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귀 내지는 혼돈스러운 세상 이런 걸 나타내주는 지금 불교 용어예요. 알겠죠? 그런데 사실 이 작품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다른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은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편해요. 하지만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을 좀 알아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수업 스타일은 그냥 여러분한테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알겠죠? 대부분이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는 이러하니까 뭐다?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가 이런 걸 연상해가는 과정을 중시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은 사실 그런 게 필요해요. 모의고사에 여러분들이 본 작품이 나올 확률은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작품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왜 제목이 술안제입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봅시다. 자,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작품에 처음으로 거미 새끼가 한 마리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일단 당연히 화자가 이 거미 새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거미 새끼는 바로 시적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미리 스포일러를 해줄게요. 얘는 첫 번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이게 시적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화자는 거미 새끼 하나가 방바닥에 날인 것을 어떻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지금 화자는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얘를 문 밖으로 쓸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화자의 심정 역시 첫 번째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대. 즉 말 그대로 마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무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뭡니까?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기합니다. 차디찬 밤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화자가 있는 시간이 언제다? 그치, 밤이라는 뜻이야. 그쵸? 근데 그냥 밤도 아닌 차갑다고 했어. 그러면은 화자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그렇지. 바로 우리가 시에서 현대시에서 이렇게 화자가 지금 있는 공간의 뭐 날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런 것들은 주로 화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디찬 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일제 강점의 혹독하고 암울한 현실을 이렇게 나타냈다. 아무래도 일제시대에 쓰여진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 반영론적 관점, 시대를 보는 관점으로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처음 거미가 한 마리 왔을 때 화자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봅시다. 자, 언제인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시적 대상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큰 거미. 시적 대상. 두 번째. 그죠? 자, 그랬는데 그걸 보고 화자는 어떻게?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짜릿한다는 아이 짜릿해 이때 그 짜릿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왜? 지금 화자가 이제 국어를 잘하려면 상상을 잘해야 돼요. 내가 이 화자의 처지가 돼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좀 전에 조그마한 새끼 거미 한 마리를 밖에다 버렸는데 그 자리에 똑같이 큰 거미가 왔어. 그럼 당연히 큰 거미와 그 작은 거미는 무슨 관계라고 생각하겠어? 그렇지. 부모 자식 관계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가족을 헤어지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슴이 짜릿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심정 두 번째 바로 안타까움을 나타낸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즉 화자는 저 차가운 바깥에서라도 그 두 거미가 어떻게 하길 바란다. 그치, 만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미 가족의 재회를 소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서러워한다. 바로 화자의 심정 세 번째 서러움이 나타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면을 보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즉 안타까움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그런 전이었는데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뭐다? 어디서 좁쌀할 만한 알에서 가재 막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 그쵸? 자, 이게 바로 화자가 보는 시적 대상 몇 번째? 세 번째. 그치, 바로 시적 대상 세 번째네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앞에서는 시적 대상을 낼 때 처음에는 그냥 새끼 거미 하나, 그죠? 두 번째는 큰 거미 이랬어. 근데 갑자기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표현하는 데는 어떻게? 좁쌀할 만한 알에서 막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즉 무척 작은 새끼거미를 꾸며주는 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대상을 수식하는 말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대상의 연약함을 강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뭐다? 대상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화자가 더욱더 깊게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그냥 조그마한 새끼 거미 한 마리 밖에 버리고 근데 큰 거미가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 아 부모 자식이었구나 하고 밖에서라도 만나라 하고 보냈는데 이번엔 진짜 쬐끄만 막 태어난 듯한 그런 새끼 거미가 와가지고 마치 엄마 하듯이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보고 화자의 심정은 어떻더라? 심정 네 번째. 그렇죠? 자, 굉장히 슬픔, 안타까움.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화자는 행동을 합니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라는 거죠. 자신을 피하는 어린 거미를 보면서 저 심정 다섯 번째 바로 역시 또 서러움을 느끼는 거죠. 자,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그쵸 여기서 있는 이 엄마는 앞에 있었던 큰 거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누나나 형은 바로 새끼 거미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새끼 거미조차도 지금 뭡니까? 밖으로 보내면서 얘네들이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는 마지막에 심정 여섯 번째 바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화자가 거미들을 버린 이 문밖이라고 하는 공간 그렇죠? 이 문밖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 이 시에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아까 우리가 처음 부분에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표현을 했었습니까? 제일 앞 두 번째 줄에 보면 일제강점기나 가족. 그렇지. 바로 그렇죠. 차가운 밤이라고 해가지고 일제강점기의 그런 혹독한 현실이라고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차가운 밤의 시간이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밖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첫 번째 의미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혹독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문 밖으로 화자는 새끼 거미들을 자꾸 내보냅니다. 왜? 비록 혹독한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라도 가족들을 어떻게 하기 바래서? 그치, 만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거미 가족의 재회를 소망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바로 작품을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 작품의 제목이 수라일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수라의 의미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불교 용어로서 바로 악기를 나타내거나 혹은 혼돈스러운 세상을 나타내는 불교 용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거미 가족의 입장에서 자기네 가족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악기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화자.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라 제목의 의미 우리가 하나 적어놓을 필요가 있겠죠. 제목의 의미는 바로 첫 번째, 바로 거미 가족을 헤어지게 만든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즉 거미 가족에게는 자기가 바로 악기였다. 이런 의미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수라라고 하는 건 혼돈스러운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어.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 때 가족 공동체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치, 일본의 탄압과 억압이 가족들,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버리고 가족과 헤어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로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그쵸? 바로 가족 공동체를
그쵸? 흩어지게 만드는 일제 강점의 현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백석의 가장 대표적인 시풍인 가족 공동체 해체 현상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 수라였습니다. 알겠죠? 자, 이 수라와 함께 알아보면 더 좋은 작품이 바로 이 백석의 여승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자, 지금 화자가 당연히 보고 있는 사람은 여승이죠. 바로 시적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승이 이제 자신의 방에 들어와가지고 합장을 하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여성의 몸에서는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가지치는 그 산나물의 일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성의 몸에서 산나물 냄새가 난다는 것은 스님이 된 지 오래됐다, 얼마 안 됐다. 그렇지, 바로 뭐다? 여승이 된 지 오래되었다.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화자는 얘기합니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그냥 늙은 게 아니라 옛날같이 늙었대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사실 이 화자는 바로 뭐다? 이 여승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좀 늙어 보였던 그 여승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보인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옛날같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는 여승과 만난 적이 있다, 있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여승의 모습을 보면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렇게 서러움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1년이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 1년의 내용은 시간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화자가 여승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현재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승과의 재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이연으로 갑시다. 이제 여승을 언제 만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평안도의 어느 삼깊은 금전판. 금전판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금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평안도 어느 삼깊은 곳에 있는 금광 근처에서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파리한 여인이 바로 앞에 나왔던 누구다? 여승. 그치, 바로 이 사람이 여승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승에게는 옥수수를 사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실제로 이제 여승이 금강 근처에서 이제 옥수수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애가 이제 자꾸 이제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막 울고 하니까, 그죠? 근데 옥수수는 팔아야 돼. 너무 가난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를 이제 울지 말라고 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승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자, 이연은 역시 과거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바로 여승과의 첫 만남을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승의 사정이 나옵니다. 자, 여승은 왜 이렇게 혼자서 딸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나?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라는 거죠. 섣벌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일벌이야. 즉 남편이 돈 벌러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10년 동안 소식도 없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통해서는 바로 뭐다? 자, 남편이 돈을 벌러 나갔으나 10년간 소식이 없더라. 없음.
즉, 이 여자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편을 잃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이 뭐 금광을 찾아서 갔나 봐. 그러니까 금광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옥수수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무슨 뜻이겠어? 어린 딸이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대. 무슨 뜻이겠습니까? 딸이 어떻게 됐다? 돌무덤. 그렇지,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자, 실제로 도라지꽃은 또 색깔이 보라색이야. 알겠죠? 그래서 문학에서 보라색은 또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3년의 내용이 나왔죠. 자, 3년은 일종의 약간 뭐 과거 부분인데 요거는 좀 섞여 있어요. 앞에 있었던 2년의 과거보다 이전 얘기와 그 이후 얘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승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상공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자, 상공이 서럽게 울었대요. 자, 진짜 상공이 서러웠을까?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조심해서 한 가지 알아볼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여기서 나온 대상이 산공이 나왔고 여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여승이라고 하는 인물은 앞에 얘기했지만 남편도 돈 벌러 나가서 10년간 죽었는지 사는지 소식도 없고 딸아이마저도 어떻게 보면 배고프다 치고는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화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지금 가장 서러운 사람은 누굴까? 여승. 그치. 자, 그런데 일단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공은 저 영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먼저 이거는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산공은 실제로 산공이 서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감정이입이 혹시 뭔지 알고 있어요? 감정이입, 고등학교 과정에 오면은 자, 중학교와 다르게 이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감정이입 요소거든요. 알겠죠? 자,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시적 화자의 감정이 객관적 대상에게 이입되어 대신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즉 새가 상공이 지금 서러워서 오는지 즐거워서 오는지 배불러서 오는지 배고파서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 그렇죠? 그죠? 근데 산공이 서럽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뭡니까? 시적 화자의 감정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감정이입에 대한 설명하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설명하고 뭔가 좀 이상함을 못 느끼겠습니까? 아까 작품에서 제일 서러운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 여승. 그치? 여승이라고 했는데 상공은 이제 원래 우리가 감정이입의 핵심은 이거예요. 화자의 감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요거까지는 아마 잘 안 가르쳐 주긴 할 건데 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2차적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왜 2차적 감정이입이라고 하느냐? 바로 여승의 서러움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화자에게. 그쵸. 바로 이게 1차적 이입이 되죠. 그래서 화자에게 이입이 되고 그 화자의 감정이 다시 산공에게 들어가게 돼서 이거를 2차 이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2차적 감정이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무조건 감정이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공도 설게 우는 슬픈 날이 있었다. 자, 그날은 언제냐?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라면서 드디어 여승이 뭡니까?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속수의 미련을 버리고 스님이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사연.
자, 이 부분도 역시 과거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3년 이후에 그렇죠. 바로 여승이 스님이 되던 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승이라고 하는 시적 대상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백석의 여승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쭉 넘어가가지고 자, 비상강 교과서에 나오는 또 다른 작품이 바로 이 정현종의 방문객입니다. 그렇죠? 페이지는 22페이지 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예. 그렇죠. 자, 요 시는 아까 우리 백석의 시보다는 좀 더 가벼운 내용의 시니까 우리가 좀 가볍게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예.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사람이 온다는 것, 그렇죠? 사람이 오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 그렇지, 만나고 반기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사람이 온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혹은 사랑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온다는 건 화자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거, 조그만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와 쌤이 만난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만남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이렇게 나타낸다. 일단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만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뭐다? 뭐뭐와라고 하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뭐와를 저 반복을 함으로써 당연히 시에서 반복을 하면 뭐가 느껴져? 그치, 바로 운율을 형성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를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난다는 건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내왔던 과거와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내고 있는 현재와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겪을 미래를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이 함께 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는부터 일생이 함께 오기 때문이다까지. 그렇죠? 자, 이것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일이다? 그렇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바로 이것이 만남이 어마한 일인 이유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만난다는 건 바로 뭐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일생 점점점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바로 점층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열거, 그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을 열거의 방식으로서 이렇게 점층적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일생까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그 방문객,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 부서지기 쉽다는 거야. 그럼 마음이 강하다, 약하다? 그렇지, 연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부서지기도 했을 거다. 이거는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에 뭔가 어떤 일에 인해서 뭡니까? 마음에 뭘 가지고 있을 거다?
그렇지, 상처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으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마음의 상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오는 것이다 해서 이 마음은 상처받기 쉽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갈피를 자,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람은 바로 나를 찾아온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런 연약한 마음을 어떻게 더듬어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타인의 상처를 어떻게 해주는 존재? 그렇지. 더듬어? 변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바로 우리가 포용해주는 존재, 다독여줄 수 있는 존재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타인의 상처를 포용해 주는 마음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즉 이 바람과 같이 타인을 어떻게 해준다면? 그렇지, 포용해 준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말은 바로 뭐다? 나도 나를 찾아오는 이런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해주고 싶다, 감싸주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환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보게 되면 화자에게 오는 방문객을 맞이하여 정성껏 대하고자 하는 마음, 태도, 의지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인에 대한 그런 이해 그리고 타인에 대한 포용 이런 마음을 얘기한 작품이 바로 이 정현종의 바로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요것과 좀 굉장히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시가 바로 뒤에 나오는 정현종의 배를 매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나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그렇죠? 자, 이거 그냥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밟는 것.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에서는 바로 뭐야? 그 배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배에서 던져주는 밧줄을 잡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다? 밧줄이 날아와서 나는 뛰어가서 잡아다 배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이꼴 무엇을 의미한다?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시어의 힌트를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1년부터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배를 매는 행위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온대요. 즉 그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난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이러고 나서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자, 여기서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여기서는 사랑은 속성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아무 예고도 없이 다가오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 시어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라는 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면을 봅시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이 넉넉히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야. 그렇지? 즉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다. 사랑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다. 또는 사랑은 배를 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사랑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다. 사랑은 배를 매는 것이다. A는 B다. 무슨 법? A는 B다. 어떤 법? 그치, 바로 이거는 자,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는 사랑을 그쵸? 배를 그치? 매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 A는 B다는 우리는 은유라고 합니다. 네. 그쵸? 자,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처럼 얘는 은유법이야, 아니 직유법이야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알겠죠? 보기에서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했을 때 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혹은 뭐 은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보기의 한 줄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보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해 파악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찾아보면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넉넉히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그 배를 매게 되는 거냐는 거. 그렇지?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 밧줄이 던져지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배를 매게 된대요. 즉 사랑이 오는 걸 우리는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역시 사랑의 속성이 드러나는데 이 사랑은 바로 뭐다? 불가항력적이다. 말이 좀 어렵죠? 고등학교 오면 이런 말들 좀 알아야 돼요. 알겠죠?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저항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보다 합시다.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배라고 하는 존재는 잔잔한 바닷물 위에 있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바로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은 바로 뭐다? 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이 부분을 딱 보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정현종의 그 방문객이라는 시와 뭔가 좀 비슷한 점이 없어요? 사람이 오는 건 무슨 일이라고 했어? 그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일생과 같이 온다고 했잖아. 그렇지? 즉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 혹은 이 시로 따지면 사랑하게 된다는 건 바로 뭐다? 그저 사람과 사람이 단순히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아까 정현종의 뭡니까? 방문객에서는 그 사람의 일생 전체와 만나게 된다는 거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그 사람뿐만 아닌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 왜? 그 사람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친구가 있을 것이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주변 것과 함께 만나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즉 배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그의 주변과 모두와 함께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사랑에 대해 화자가
깨달은 점이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방문객으로 치면 뭡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것과 같은 의미의 구절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사람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배가 빛 가운데 왜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멀어요. 콩깍지가 싫어요. 그렇죠? 그 대상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 배만 보이는데 그 배는 바로 울렁울렁거리며 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일종의 사랑으로 인한 설렘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설렘의 감정은 그저 그 사람을 볼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온종일 떠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온종일 대상이 생각이 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도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벌써 한 5분 정도 좀 안 됐네. 그치?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우리가 이어서 이제 문법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